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지난 양당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는데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협의를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연일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당의 진로를 모색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오만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재명 의원에게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경찰과 검찰 내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패싱 논란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당 변화에 나선 여야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N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텄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방금 1시간가량의 원구성 협상 논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국회 공백 장기화로 쌓여온 현안과 입법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기존 합의사항 등을 지켜달라며 국민의힘에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사위 권한 축소가 당장 힘들면 21대 국회 내 추진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사위원장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면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재개됐습니다. 1시간 만인 조금 전 회동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 원구성 논의에 착수한 만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20일 넘게 입법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당장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새 정부에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입니다. 청문 시한을 넘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순경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여야가 원구성을 타결한다면 인사청문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만 건이 넘은 상황인데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여야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원구성이 되는 대로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로 넘어온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 누나테라 폭락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이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더니 이번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총장 공백 상황 속에 단행된 검찰 인사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부 행안부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 전선은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경찰과 나누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과도해진 경찰 권력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에 이어 이번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인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재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윤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실상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다만 경찰청장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가 한 달 남았다며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이 경찰 인사를 장악하려다 벌어진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의 인사를 가지고 마구 때려잡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경찰청을 때려잡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누군가 실세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내 관련 대책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 부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책임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고 한 장관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식물총장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1급 보직국장 전원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정기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재조사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건 당시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가 쟁점인데 여야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친형인 이래진 씨. 이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 정황이 없다고 발표한 만큼 이제는 사건 당시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또 월북몰이를 한 목적이 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유족 측은 정보 공개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관련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확인할 수가 없다며 거듭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에 동의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다음 주 27일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군 당국 특수정보인 SI도 공개하자고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SI 공개는 어렵다고 한 만큼 정보 공개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TF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 사망 사건을 하루 동안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으로 전임 정부를 흠집내고 국방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고 대국민 사과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경 간부 8명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려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당의 진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생을 위한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결의했는데 이재명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 세대 교체론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소속 의원 156명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에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패배를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송영길 후보 선출 과정이 적절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인 전해철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에 이어 또 다른 친문계 주자 홍영표 의원과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에게 전당대회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지난 22일에도 이 의원을 찾아 불출마를 압박했던 서른 의원은 아무도 이 의원의 불출마를 얘기하지 않아 마중물이 되고자 먼저 말을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당내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 이 의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매진할 것임을 국민 앞에 결의한다.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도 약속했는데 팬덤 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팬덤이 국민 상식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자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워크숍에서 단결과 통합을 외쳤지만 8월 28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 5% 인상에 눌렸던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지만 갱신 물량과 신규 임대차 매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과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절 등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와 금융의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만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임대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를 모두에게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보완책으로 최근 내놓은 이른바 상생 임대인 제도와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어떤 범위를 이렇게 완화한다든지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방향의 이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가? 보증금을 5%보다 적게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 상한제를 일유가 아니고 무제한 실시를 하고 모든 전월세 계약, 신규 계약을 포함해서 5%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2년에 5%만 올려주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중소기업 등에선 인력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경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를 했고 정의당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공공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어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민영화 괴담 유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이제 밝혔네요. 갑자기 기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네,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아온 관례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만큼 이제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기다 민생 현안 가중 등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자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 절충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또 법사위원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 위원장직을 통 크게 양보해 이제 민생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하자는 이런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이 원내 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선 이런 우려들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건이 단서가 있었습니다.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 합의 이행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이 핵심인데요. 이 민주당 그동안 상임위의 상황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네, 특히 작년 합의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분리 때 여야가 의장 주재로 합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이 한국형 FBI,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원구성 지연으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중수청 설치 입법을 위해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는 이 향후 21대 국회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공개 협상 내용을 이제 최근에 여야가 서로 이제 폭로를 하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갔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요? 네,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이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요, 이제 이행 합의는 다행이지만 이 사개특위 명단이나 법사위 권한 축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앞선 협상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 이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 이미 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앞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이 이행을 어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협상 참여자인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검수완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먼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던 이재명 의원의 소치와 공방은 이제 양보 조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더 확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는 여야 공방 속에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뇌관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법사위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체계 심사 권한은 물론이고 타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앞서 민주당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 노른자위로 불리는 정무위와 국토위 그리고 예결위를 넘겨준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야가 바뀐 만큼 상임위 배분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에 더해서 여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왔던 운영위원장과 기재위 역시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만약 극적 타결이 법사위원장이 되더라도 국가재정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와 정무위 그리고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 역시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강민지 기자가 이제 우리 코너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원구성 관련한 속보가 뜰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정말 그 원구성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네, 민주당 우선은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는데요. 네. 이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5시부터 1시간가량 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는 진전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원구성 결과가 나올 거 하는 관측을 다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회동이 다시 이렇게 불발이 된다면 앞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국회의장 단독 선출안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2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금기 깬 친명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늘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당의 진로를 논의했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언론에 가장 많이 부각된 내용은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당내 의원들 목소리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의 상당수가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불편했던 걸까요? 친이재명계에선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와 관련해서 문재인 책임론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명계를 자처한 양문석 전 경남 통영 고성지역위원장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겠다면서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총리 등의 무능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딴 선거 패배 원인으로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당내에서 사실상 봉인돼 왔던 문재인 책임론을 꺼내든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최근 한 토론회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잘못 때문이다.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루어진 그 대선 지선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평가하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보고요. 부동산 실패로 상징되는 무능, 도덕성과 내로남불, 개혁 실패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친명계 인사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문재인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양 전 위원장의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곧바로 수백여 개 댓글이 달렸는데요. 뼈아프지만 공감한다는 응원과 지지의 글도 있었지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다는 비판과 항의의 글이 많았다고 하죠. 이재명 책임론에 맞서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온 친이재명계, 당내 금기를 깼다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월 1,000원이면 주인입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보류에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으로 요즘 정치권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나서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답이 없다. 3분이면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한 달에 1,000원이면 국민의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지지층에게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신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당 개혁과 혁신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당원 가입 운동은 이 대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안이자 성과기도 한데요. 지난 22일 자신의 운명이 걸린 당 윤리위의 징계 심사가 있던 날에도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80만 당원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할 때 한 22만, 23만 당원 정도 됐는데 80만 당원인데 제가 함으로 한 100만 당원까지 가야지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또 자기 정치했다 할 겁니다. 100만 당원이 돼야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 당원 확대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이준석 대표. 당원을 늘리는 게 공적인 영역인데도 자신이 하면 자기 정치한다고 할 거라며 씁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당내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선 이번 메시 역시 예사롭지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전까진 당의 외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엔 이준석을 도와달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게 그 정가의 분석입니다. 이 대표의 게시글 내용처럼 1,000원의 당비를 지불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책임당원은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등 당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20%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인 청년 당원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주 뒤로 미뤄진 당 윤리위의 징계를 앞두고 당원 가입 호소에 나선 이준석 대표. 과연 얼마나 많은 응답이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인 문란 아니냐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서 경찰의 대통령 패싱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냐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논란 여야 청년 정치인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되겠는데요. 원래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해서 민정수석실과 상의한 다음에 대통령이 추후에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게 또 관행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대통령실에서 경찰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이런 인사 관련된 부분을 경찰 인사를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사실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미흡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인사안을 발표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1시간 내지 후에 그 인사안이 바뀌면서 마치 제재를 받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사까지 개입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인사에 개입한다라는
하면서 펄펄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지금의 모습은 참 모순적이다. 결국 이것은 민정수석실을 급하게 폐지하면서 시스템이 붕괴된 결과가 아닐까. 이게 또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시스템 붕괴라면 행안부 잘못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의 문제인가요? 어디 쪽 문제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과 행안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위임됐을 텐데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한 게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를 폐지가 되면서 공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체계, 검증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다소 뭐 혼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에 그 경찰 인사 문제는 일단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내지는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그냥 늘 넘어왔던 것인지,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을 해서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안부의 실수라고 한다면 행안부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경찰의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이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관행이었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부분 역시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고의다, 경찰청장의 어떤 의도적인 인사 발표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관행으로 이어졌든 실수로 이어졌든 일정 부분이라도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책하고 때로는 뭐 해당 처분들을 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의성이라고 하면은 뭐 경찰을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돼서 행안부와 경찰 간의 긴장 갈등 국면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경찰 쪽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경찰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인사로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사체계를 문란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가운데 검찰총장 패싱 논란 그리고 식물총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게 발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검찰총장은 식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을 두둔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2년 전 당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검찰 인사 단행했을 때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하면서 그 반발을 했던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검찰총장 임명이 빠르게 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잡음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검찰총장 인선이 좀 더뎌지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서는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식물총장을 운운했었던 것은 지금이랑 좀 맥락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상당 부분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개입을 아주 노골적으로 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본인이 느꼈던 소회일 수도 있고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예산권이 독립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검찰총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해놓고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 역시도 동의하고 재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던 때의 검찰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의 검찰은 독립성 면에 있어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제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 추미애 장관과 한동훈 장관 간의 그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좀 큰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27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23기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27기보다 낮은 기수의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본인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혹여나 자기보다 높은 기수의 검찰총장이 오면은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인사를 단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23기, 25기에도 좋은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하고 싶지만은 한동훈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성조차 안 하고 계시다.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려도 후보자를 추천받고 제시 그 규정을 제시하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은 한 2달? 최대 2달까지 걸리거든요. 새로운 검찰총장을 우리가 보기까지는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최대한 인사를 많이 해놓고 식물총장을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바지 총장인데 바지 총장으로 안 보이는 사람, 바지 총장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런 총장 자리를 할까? 그것도 의문이고 또 보면은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근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 검찰청법을 보면은 검사 인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 없이 인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검찰총장이 없었던 시기에 대검 차장 그리고 중앙지검 지검장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공백만 메꾸는 인사였는데 이번 인사는 알짜 인사를 다 메꾸는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당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가 이제 본격 출범을 했는데 그 3040 세대가 이제 대거 포진해서 젊은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2030 당원 가입에 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 지지를 매개로 징계 돌파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그런 셈법이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다음 달 7일 날 소명을 듣겠다고 했죠. 네. 그 사이의 기간에서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만큼의 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진 카드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은 2030 남성에게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다는 카드거든요. 이게 다음 총선에서도 요긴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있는 2030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등에서 큰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 국회의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천권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2030 남성에게 소구를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 윤리위원회나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의혹을 가진 대표를 끌어안는 게 더 총선에서 리스크가 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지지층을 자꾸 모으는 건 어쨌든 이번에 윤리위원회의 그 징계 문제와 결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선은 당원이 모여가지고 압박을 느껴서 징계를 할 것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애초에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10만이 늘든 20만이 늘든 그게 늘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징계하면 안 되겠네, 젊은 층 눈치를 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윤리조차 열려서는 안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당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꾸준하게 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습니다. 장려를 했고 굉장히 자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번에 당원 가입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면 애초에 윤리위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열렸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어쨌든 당의 장수입니다. 근데 지금 의혹만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루었던 성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사실은 경중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성상납 리스크라고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대표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리스크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리위원회에 대한 돌파구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개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판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 김재섭 위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리위에 관여하시지도 않고 단판을 짓는다고 해서 윤리 결과가 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영향을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읽어서 뭐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사실 징계위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일전에 한번 당내 분란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신 적이 있었는데 자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내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안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은 사실 이 징계위, 윤리위랑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역학관계,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은 여기에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리고 있는 윤리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이제 대표를 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일부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그 장면이 사실 있었고 갈등들이 봉합되면서 2030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기억도 있고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우리 지도부가 같이 내방을 해가지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실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그렇게 갈등을 좀 그 면모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징계 판단을 미룬 윤리를 놓고 당이 갑론을박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수사가 우선이 아니냐,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 대표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만 보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냐, 이건 이중잣대다, 이렇게 두 갈래 시선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재섭 위원님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 자체가 형사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고 수사의 진행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극성 유튜브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윤리위가 이 형사적인 문제에 매듭을 지은 이후에 윤리적 심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터딛고 하는 윤리적 판단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원이라든지 당직자가 아니라 대표거든요. 그럼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를 통해 그것이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터딛고 하는 윤리위 심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저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확정 지어질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아까 전에 뭐 권익위 이야기를 했는데 권익위는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공소시효가 끝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확정될 수 없고 무혐의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더 끌면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밝히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사법 절차라는 것은 100% 증거와 논리를 통한 사법 절차라고 생각한다면 정당 안에 있는 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의 의혹 제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유튜버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짜뉴스도 많이 퍼뜨리지만 그분이 제기한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새벽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이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윤리위원회에서는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는 정말 밝히기 어렵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명분 하나로도 충분히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을 했는데 그것에 비춰 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1박 2일 워크숍을 민주당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성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 오만함, 또 팬덤 방치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쏟아졌고, 반면에 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 또 강한 야당, 청년과 소통, 혁신 등을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여당에 양보하겠다, 넘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의 반성문과 결의문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박 위원장. 사실 이 내용들이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워크숍이 왜 열렸을까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지방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한 자리에서 모이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내용 몇 면을 보면은 굉장히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너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팬덤 방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오만함, 강한 야당, 청년과의 소통,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다음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실현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내리 4번의 선거에서 2017년부터 승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후퇴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문구 자체는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대선 한참 이전부터 계속 국민의힘과 또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반성적 성찰도 당연히 있었고, 국민들께서 항상 요구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과연 실천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팬덤 방치 등을 이제 성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벌써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팬덤 정치와 관련된 비판을 쏟아내니까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성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 팬덤이나 잘 하시라는 투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지적 2년 전부터 계속했던 거고, 강한 야당, 글쎄요,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 이거 계속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건데 제대로 못 지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워크숍에서요, 추첨을 통해서 조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의원과 친문의 홍영표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한 팀이 됐는데요. 이 의원은 역시나 불출마 요구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좀 내심 불편한 기색을 좀 엿보이면서 장고에 들어간 모습인데, 불출마 압박에 대해서 이번 의견 청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의견 김재섭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거 근데 이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둘 다 출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귀신 작전을 쓴 건데 친문 그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은 나가면 당대표가 거의 되겠지만 홍영표 의원은 나간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나도 포기할 테니까 너도 포기해라라는 식은 이재명 의원이 듣기에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재명 의원의 메시지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사실상 출마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출마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태클을 좀 걸어보는 수준 정도지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영표 의원과 전해철 장관과 이재명 후보의 의원과의 격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이분들이 참 당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서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선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에게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을 이길 만한 리더십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수습 그리고 혁신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가 유일해 보이거든요. 아직 새로운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무책임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남의 팔을 자르는 게 혁신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혁신은 자기 팔을 자르는 거거든요. 본인이 불출마를 하실 거면은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원래 정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팬덤 정치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팬덤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하셨는데 팬덤 정치는 우리 정치에 항상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할 때 이인재 후보의 지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러지 말라 자제한 경험도 있고 이재명 후보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는 과거의 2017년의 팬덤 그 팬덤을 본인이 끊어냈어요. 이건 지지자를 대하는 정치인의 자세에 대한 문제지 팬덤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팬덤을 탓하는 정치는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인에게 책임이 가야 되지 팬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일종의 저는 당을 흔드는 지지자 흔들기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 정립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그 언어라는 게 안 한다, 출마하지 않겠다 하면은 한다, 출마한다, 뭐 이런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그 이재명 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행보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네요. 오늘 그 청년마수에서는 경찰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 또 당 변화에 나선 여야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